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 수익 사업이 17살 소녀 하나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아주 된통 당할 각오들 하시오. 김정은의 분노가 평양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72시간, 동료 5명이 연쇄 탈북, 압록강 철조망을 뚫고 중국 공안의 추격을 따돌리고 3,000km를 72시간 만에 돌파한 불굴의 의지. 탈북자는 지옥 간다는 세뇌?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평양은 비상사태. 왜? 그녀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30초 후 당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전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혜원아, 혜원아. 큰일 났어. 새벽 5시 인민반장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리메원, 지금 당장 나와.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판 게 들켰나? 아니면 지난주에 몰래 한국 드라마 본 게 발각됐나? 함경북도 청진의 우리 동네에서 보이부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자 인민반장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흥분된 표정이었죠. 회원 동무 당첨됐어. 해외 파견. 네? 뭐라고요? 베트남 식당 종업원으로 선발됐다고. 지금 당장 군당으로 가봐.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빈농 집안에서, 하루 옥수수죽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집에서, 군당 위원회 사무실. 거기엔 저처럼 멍한 표정의 여자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어요. 다들 20대 초반 지방 출신들이었죠.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특별한 배려로 선발되었다. 보이부 간부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베트남에서 2년간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일 영광스러운 전사들이다. 월급은 1,000달러.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이다. 120만 원. 그 숫자에 모두 숨을 멈췄어요.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해외.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다가 손을 떨어 담배를 떨어뜨리셨어요. 혜원아, 이건 기적이야. 우리 같은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니 평양의 고위층 자제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웃들이 쌀과 옥수수를 들고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은 마치 잔치집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거기 가면 조심해야 한다. 남조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 걱정 마세요, 아빠. 절대 말도 안 섞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말을 끝맺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깥 세상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걸. 평양에서의 한 달 교육기간.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어컨, 그리고 하루 3끼 흰쌀밥. 함께 선발된 순실이가 속삭였어요. 혜원아, 우리 꿈 아니지? 진짜로 해외 가는 거 맞지? 교육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손님 응대법, 요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상교육. 절대 외부인과 사적 대화 금지. 특히 남조선 놈들은 무조건 적이다. 교관이 칠판에 큼지막하게 썼어요. 대화하면 즉시 본국 송환, 정치범 수용 소행. 출국 전날 밤 숙소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2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흰쌀밥 실컷 먹여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헤어질 때 어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작은 천주머니였는데 안에는 흙이 들어있었죠. 고향 땅이야.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저기 봐. 바다야. 누군가 외쳤어요. 난생 처음 보는 끝없는 바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 공항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천 개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거리는 형형색색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길을 걸었고 노점상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죠. 이게 타락한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순실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식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창밖만 뚫어지게 봤어요. 호치민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환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웃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자본주의 착취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민들이어야 하는데 다들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북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평양관이라는 큰 간판이 붙은 3층 건물이었죠. 감시원 박철수가 우리를 맞았어요. 내일부터 바로 일이다. 오늘은 푹 쉬어라. 숙소는 식당 3층이었어요. 창문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죠. 방 하나에 6명씩 2층 침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북한과 똑같은 일과였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아침 체조를 한 뒤에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설명만 하겠다. 박철수 감시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모았어요. 월급은 1000달러지만 900달러는 당에 바친다. 나머지 100달러도 숙식비로 50달러를 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건 50달러다. 네? 그럼 50달러만 남는다고요? 순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50달러도 큰 돈이다.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못 만진다. 박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첫째, 손님과 사적 대화 금지. 둘째, 외출 금지. 셋째, 한국 손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마라. 점심시간부터 영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베트남 현지인들이 주 손님이었는데 저녁이 되자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배운 대로 90도 인사를 했어요. 한복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달랐던 거예요. 적이나 경멸이 아니라 연민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아가씨 고향이 어디예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메뉴판만 내밀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구나. 알았어요. 냉면 하나 주세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주문했어요. 첫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할까? 왜 베트남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까? 혜원아, 너도 이상하지 않니? 순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뭐가? 여기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 쉿, 그런 말하지 마. 벽에도 귀가 있어. 정말로 그랬어요. 숙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끼리도 서로 감시하도록 교육받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 패턴이 잡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부터 청소와 준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 12시 취침. 하루 14시간 노동이었죠. 발이 너무 아파. 매일 밤 순실이가 신음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보면서도 먹을 수 없었고 하루 3끼 주는 밥은 형편없었죠. 된장국에 밥, 김치가 전부였어요. 1000달러 번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누군가 불평했다가 다음날 따로 불려가 혼났어요. 불평하는 자는 즉시 본국 송환이다. 박철수의 위협에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한국 남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신사 같아 보였죠.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죠. 항상 냉면만 주문했고 조용히 먹고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냉면을 내려놓을 때 그가 작게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수고한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돌아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까? 왜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잊히지 않을까?
혜원아, 자니? 순실이가 속삭였어요. 아니, 왜? 나 무서워. 여기서 2년을 어떻게 버티지?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문들이었죠.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왔을까? 왜 우리는 갇혀있고 저 밖의 사람들은 자유로울까?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된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태식 씨, 어서 오세요. 옆 테이블 베트남 손님이 그를 반갑게 맞았거든요. 한국 기업 주재원이라고 했어요. 매일 저녁 7시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한국 손님들은 우리를 구경거리로 봤지만 그는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거든요. 오늘도 덥네요. 에어컨 앞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대답할 수 없는 제게 그는 계속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도 타국에서 일하니까 외로워요. 가족이 보고 싶고요. 어느 날 그가 냉면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면서 테이블에 뭔가를 남겼어요. 작은 초콜릿이었죠. 스위스 초콜릿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얼른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그 초콜릿을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작은 선물이 이어졌어요. 초콜릿, 사탕, 때로는 비타민이었죠. 항상 냅킨 밑에 숨겨두고 갔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야위어 보여서요. 그가 작게 중얼거린 말이 들렸어요.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과 수령님만 인민을 걱정한다고 배웠는데 보름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태식 씨가 책을 두고 갔던 거예요. 한국 소설책이었는데 제목은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박철수 감시원이 화장실 간 사이 저는 그 책을 빠르게 숨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읽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불빛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범한 일상이 담긴 이야기였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자유로운 삶. 이게 진짜 한국이야? 속으로 수없이 물었죠. 책 속의 한국은 우리가 배운 지옥이 아니었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가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주문을 받으며 작게 속삭였죠. 책. 읽었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어땠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가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겼어요. 눈빛으로 작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눴죠. 그가 메뉴판을 보며 혼잣말을 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예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북한 분들도 한국에 오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지원도 받아요.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순실이가 제게 경고했어요. 혜원아, 조심해. 박철수가 너를 의심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 한국 남자랑 너무 자주 눈 마주친대. 앞으로는 다른 애가 서빙하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식 씨를 못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슬픈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태식 씨는 영리했어요. 다음 날부터 다른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옮긴 거예요. 한 번은 그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니. 평생 집단 속에 살면서도 늘 외로웠는데 이방인이 전해준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주문받은 종이 뒤에 젓가락으로 글씨를 새겼죠. 고마워요. 단 2글자였지만 제 인생 첫 반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태식 씨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하루의 유일한 기다림이 됐다는 것을요.
이런 마음을 가져선 안 돼.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태식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식당이 한산한 시간이었죠. 그가 주문하는 척하며 빠르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한국 출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왜 돌아온다고 약속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저는 그 말에 안도하는 걸까? 일주일. 그가 없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오지 않았죠. 태식 씨가 돌아온 날,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냉면을 주문했죠. 잘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가 남긴 건 초콜릿이 아니었어요. 한국 신문을 인쇄한 종이였죠. 화장실에서 펼쳐본 신문에는 탈북자 대학생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더니 꿈을 찾았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유와 꿈.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은 단어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태식 씨가 주는 것들을 받았어요. 한국 뉴스 잡지 기사, 때로는 시집이었죠. 밤마다 그것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알아갔습니다. 한국엔 광화문 광장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고 누구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북한 관련 기사들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아사자들. 우리가 거짓 선전이라고 배운 것들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순실이가 제 침대로 왔어요. 혜원아, 너 요즘 이상해. 뭐가?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순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그녀도 눈치챈 걸까? 너, 그 한국 남자 좋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럼 왜 그 사람만 오면 눈빛이 달라져?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조심해. 박철수가 본국에 보고하면 끝이야. 순실의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다음 날 박철수가 저를 불렀거든요. 림혜원, 너 요즘 태도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한국 놈이랑 눈짓하는 거 다 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해입니다. 전 그냥 주문받고. 닥쳐. 내일부터 넌 주방에서만 일한다. 주방 근무는 지옥이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기름 냄새, 끝없는 설거지. 하지만 더 힘든 건 태식 씨를 볼 수 없다는 거였죠. 사흘째 되던 날, 주방 뒷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식 씨가 거기 있었거든요. 혜원 씨. 제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랐어요. 어떻게? 종업원 명찰을 봤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빠르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가 건넨 건 작은 핸드폰이었어요. 위급할 때 쓰세요. 제 번호만 저장돼 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발각되면. 그럼 버리세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때는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는 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앞치마 속에 숨기고 들어왔죠. 그날 밤 화장실 천장 틈에 핸드폰을 숨겼어요. 평생 처음 가진 나만의 것. 자유로 통하는 작은 창이었죠. 일주일 후 다시 홀서빙으로 돌아갔어요. 박철수가 본국에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죠. 아마 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겠죠. 태식 씨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스러웠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30달러만 지급한다. 박철수의 통보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50달러라고 하셨잖아요. 원래도 1000달러 중에 50달러만 받았는데. 본국에서 특별 헌금을 요구했다. 수령님 생일 선물 마련이다. 이번 달만 특별히 30달러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쳐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하루 14시간 일하고 받는 게 30달러라니. 베트남 현지 종업원들은 300달러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혜원아, 우리가 노예 같지 않니? 순실이가 밤에 속삭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 우린 돈 버는 기계야. 순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 돈도 못 붙이는데 여기 왜 있는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죠. 모든 송금은 당을 통해야 했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겼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주에 벌어졌어요. 함께 일하던 은정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은정이 어디 갔어? 본국 송환됐어. 박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남조선 놈한테 전화번호를 줬다더군. 모두 얼어붙었어요. 은정이의 운명은 뻔했죠. 정치범 수용소행. 그날 밤 저는 태식 씨가 준 핸드폰을 꺼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못했죠. 은정이처럼 될까봐. 식당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했죠.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태식 씨는 계속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갈 뿐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계산하며 말했어요.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따뜻함에 울컥했어요. 이곳에서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베트남에 온 지 6달이었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일어나고 일하고 자는 것의 반복.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북한 관광객들이 식당에 왔는데 그들의 옷차림과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남루한 옷과 야윈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여기 종업원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만. 한 관광객이 말했어요. 우리가 행복해 보인다니. 웃음이 나올 뻔했죠. 식사를 마친 그들이 나가고 한국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최신 핸드폰과 명품 가방, 세련된 옷차림.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 북한 관광객들 불쌍하더라. 한국 손님이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러게. 21세기에 아직도 저렇게 살다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처음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순실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혜원아, 나 도망가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지만 어떡해. 잡히면 죽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순실의 눈엔 절망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태식 씨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손님이 거의 없었죠. 혜원 씨, 잠깐만요.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뭔가 전할 게 있어요. 화장실에 두고 갈게요. 화장실에서 발견한 건 편지였어요. 혜원 씨,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도망치고 싶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제 진심이에요.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도망?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잡히면? 그때 순실이 들어왔어요. 뭐해? 편지를 숨기려 했지만 늦었어요. 이게 뭐야? 순실이 편지를 빼앗아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혜원아, 너. 순실아, 제발 비밀로 해줘. 나도 데려가줘. 뭐? 나도 같이 도망가고 싶어. 부탁이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죠. 태식 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일요일 오후였어요. 박철수가 외출한 틈을 탔죠. 5분만 이야기해요. 식당 뒤 골목에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감시 없이 마주한 순간이었죠. 혜원 씨, 정말 떠나고 싶어요? 네. 하지만 무서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가요?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지금 서울이에요. 강남역이라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죠. 저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죠.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미국의 식민지로 고통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럼 미군은요? 미군이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미군은 있지만 동맹이에요.
한국을 지키는 역할이죠. 강제로 뭘 하지 않아요. 태식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학 캠퍼스였죠. 이게 서울대학교예요. 탈북자들도 여기 다녀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탈북자를 왜 도와주죠? 배신자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를 같은 민족으로 봐요.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평생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이었어요? 모두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왜곡됐죠.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혜원 씨 진실을 아는 게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나아요. 한국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디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해도 돼요? 당연하죠.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 않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즉시 수용 소행인데. 그리고 이걸 보세요. 태식 씨가 유튜브를 열어 탈북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탈북한 김미영입니다.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화면 속 여성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저 사람이 정말 탈북자예요? 네. 제 친구의 친구예요. 작년에 결혼도 했대요. 결혼. 자유연애. 북한에서는 당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해야 하는데 혜원 씨도 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북한 교육밖에 못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다 도와줘요.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갈 수 있어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순실이도 같이 가고 싶대요. 2명이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제가 안내자를 구할게요. 돈도 제가 댈게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 혜원 씨를 봤을 때 제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만약 제 동생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고 바랐을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의 눈을 보며. 아니요. 혜원 씨가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을요.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내 행복을 바라준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요. 태식 씨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이었죠. 저는 14호 관리소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화면 속 남자의 팔에는 고문 흔적이 가득했어요. 하루 16시간 강제 노동, 하루 옥수수 200g. 동료가 쓰러져 죽어도 일해야 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유엔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복잡한 국제 정치. 그 속에서 희생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혜원 씨 시간이 없어요. 결정해야 해요. 며칠만 더 생각할게요. 다음 주에 검열단이 온다고 했죠? 그 전에 떠나야 해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순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실. 배탈 났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순실과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순실아, 우리 정말 갈 거야? 응. 나 결심했어. 여기서 2년 더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한국이 정말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를까? 혜원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우리가 노예야. 적어도 거기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순실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태식 씨 믿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이 그 사람뿐이야. 다른 선택이 있어? 없었어요. 이대로 살든지 목숨 걸고 뛰든지. 둘 중 하나였죠. 탈출을 2주 앞두고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태식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가 오지 않는 날은 불안했죠. 혜원아, 너 그 사람 좋아하는구나. 순실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이야. 거짓말. 네 표정이 다 말해줘. 순실 말이 맞았어요. 저는 태식 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스스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다니. 어느 날 저녁 태식 씨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으로 왔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작게 속삭였죠. 여기서 생일을 보내는 게 외롭네요. 가족이 보고 싶고.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가족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그는 평소보다 오래 있었어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창밖을 봤죠. 저는 그를 몰래 훔쳐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혜원 씨. 그가 갑자기 불렀어요. 자유를 얻으면 뭘 하고 싶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작게 대답했어요. 공부요. 대학 가고 싶어요. 무슨 공부? 간호학이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잘 어울려요. 분명 좋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 응원이 너무 따뜻했어요. 누군가 내 꿈을 응원해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박철수가 돌아오는 소리에 대화를 멈췄어요. 태식 씨는 계산을 하고 나갔죠. 테이블엔 또 작은 선물이 있었어요. 작은 목걸이였는데 펜던트엔 나비가 새겨져 있었죠. 그날 밤 목걸이를 품에 안고 잤어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음 주에 본국 검열단이 온다. 박철수의 통보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검열단이 오면 모든 걸 뒤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송환이었거든요. 짐 검사도 할 거다. 수상한 물건 있으면 지금 버려라. 순실과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탈출 계획을 앞당겨야 했죠. 그날 밤 핸드폰으로 태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열단 온대요. 빨리 가야 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사흘 후 새벽 3시. 뒷문에서 기다릴게요. 사흘. 72시간만 버티면 자유였어요. 탈출 이틀 전 저녁 무렵이었어요. 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메원 본국에서 연락이 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탈출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니겠지? 네 부모님에 관한 소식이다. 부모님이요? 박철수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종이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죠. 부친 림창수, 모친 김영희 병사. 장티푸스. 뭐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진정해라. 이미 장례도 치렀다고 한다.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한 달 전이다. 이제야 통보가 온 거지. 한 달 전. 제가 태식 씨와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부모님은 차가운 땅에 묻히셨던 거예요. 박철수가 또 다른 종이를 던졌어요. 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다. 검열 때문에 늦게 왔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보였죠. 우리 혜원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도 괜찮아. 네가 해외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부러워한단다. 우리 딸이 최고야. 몸 건강히 일하고 2년 후에 보자.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눈물이 쏟아졌어요. 편지를 쓸 때도 이미 아프셨을 텐데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왔다. 박철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천주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떠날 때 준 것과 똑같은 주머니였는데 안에는 콩이 몇 알 들어 있었어요. 유품이라더군. 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웃에게 부탁했다고. 콩.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끼셨을 콩. 아마 저에게 먹으라고 남기신 거겠죠. 엄마. 아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순실이가 달려와 절 안았어요. 혜원아, 정신 차려. 순실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돈도 못 보내드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나라가 죽인 거야. 다른 동료들도 와서 위로했어요. 혜원아, 너무 슬퍼하지 마. 부모님도 네가 잘 지내길 바라실 거야.
하지만 박철수는 차가웠어요. 올 시간에 일이나 해라. 내일도 손님 받아야 한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부모님 생각만 했죠. 출국 전 공항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혜원아, 2년만 기다려.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 잘 살자.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빠도 건강 조심하세요. 걱정 마라. 아빠는 튼튼하다. 거짓말쟁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준 흙 주머니를 꺼내봤어요. 고향 흙. 이제는 부모님이 묻힌 흙이 됐죠. 엄마,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새벽녘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실인 줄 알았는데 박철수였죠. 리메원. 네. 부모 없는 너 같은 건 이제 쓸모없다. 뭐라고요? 본국에서 송환 명령이 내려올 거다. 가족이 없으면 인질로 쓸 수도 없으니까. 박철수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북한은 가족을 인질로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제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결정될 거다. 그 전까지나 열심히 일해라. 그럼 전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건가요? 글쎄. 운이 좋으면 농촌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그동안 한국 놈이랑 눈빛 주고받은 거 다 보고했으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그 한국 놈이 니한테 뭘 줬는지도 다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직 보고 안 했다. 대신 부모 없는 문제아로 보고했지. 박철수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다음 날 태식 씨가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아챘는지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무슨 일 있어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둘 다요. 그가 절 꼭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기대 울 수 있었죠. 혜원 씨 정말 죄송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보여줬어요. 태식 씨가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가 혜원 씨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이제 효도도 못해요. 혜원 씨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박철수가 일주일 안에 본국 송환 결정 난대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내일 새벽 어때요? 내일이요? 네. 오늘 밤에 준비하고 내일 새벽 3시에 떠나요. 너무 빨랐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순실이도 같이 가야 해요. 알겠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비 목걸이였죠. 이거 가지고 계세요. 부적처럼요. 왜 나비예요?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혜원 씨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마지막 근무였어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요리사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혜원아, 부모님 일은 들었다. 힘내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분도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거였죠. 숙소로 올라가면서 식당을 둘러봤어요. 6달간 감옥이었던 곳. 내일이면 영원히 떠날 거예요. 혜원아, 준비됐어? 순실이가 속삭였어요. 응. 너는? 나도. 이제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밤 12시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천장에 숨겨둔 핸드폰과 목걸이,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2개의 주머니를 챙겼죠. 고향 흙과 마지막 콩. 엄마, 아빠, 저 이제 자유를 찾으러 가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탈출 전날 낮 이야기예요. 그날 오후 식당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단체 관광객이 왔거든요. 혜원아, 정신 차려. 실수하면 안 돼. 순실이가 당부했어요. 마지막 날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태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였죠.
여기 북한 식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그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저를 보고 살짝 윙크했죠. 평소처럼 주문받고 서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내일 새벽에 가 있었죠. 아가씨 혹시 노래도 하세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네, 9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될 거예요. 북한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날. 9시 무대에 올랐어요. 휘파람이라는 북한 가요를 불렀죠.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을 봤어요. 태식 씨가 저를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힘내요. 내일이면 자유예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았어요. 마지막 박수였죠. 10시쯤 태식 씨 일행이 계산을 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죠.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그 짧은 인사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11시 영업이 끝났어요. 청소를 하면서 주방에 갔는데 요리사 아저씨가 불렀어요. 혜원아, 이거 먹어. 만두를 주셨어요. 왜 주세요? 그냥.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아저씨도 뭔가 눈치챘을까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만두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죠. 숙소로 올라가면서 식당을 둘러봤어요. 6달간 일했던 곳. 감옥 같았지만 태식 씨를 만난 곳이기도 했죠. 혜원아, 내일 준비됐지? 순실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응.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자. 알겠어. 조용히 움직여야 해.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시계 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세었죠. 새벽 2시 50분. 순실과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감시 카메라만 빨간불을 반짝였죠. 저쪽으로 가면 사각지대야. 순실이 앞장섰어요. 우리는 기어가다시피 움직였죠. 뒷문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3시였어요. 문을 살짝 열자 태식 씨가 서 있었죠. 빨리 와요. 우리는 뛰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내 의지로 뛰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요. 차에 오르자마자 출발했어요. 운전사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한국말을 했죠. 3시간 가면 국경이에요. 조용히 있어요. 태식 씨가 우리에게 가방을 건넸어요. 옷이에요. 갈아입어요. 북한 옷은 눈에 띄어요. 처음으로 청바지를 입어봤어요. 자유로운 옷이었죠. 그런데 차가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경보음이 들렸어요. 식당에서 우리가 사라진 걸 발견한 거예요. 빨리. 들켰어. 태식 씨가 소리쳤어요.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저기 봐. 쫓아온다. 순실이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계획이 있어요. 운전사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골목을 빠져나오자 시장이 나타났어요. 새벽인데도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었죠. 여기서 내려요. 차를 바꿔 타야 해요. 우리는 급히 내려 시장을 가로질렀어요. 반대편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진짜 차예요. 아까 건 미끼였어요. 태식 씨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새 차로 30분쯤 달렸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뒤에 숨어요. 빨리. 우리는 담요를 덮고 차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숨소리도 참으며 죽은 듯이 있었죠. 서류 봅시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빨리 가요. 다행히 통과했어요. 이제 일어나도 돼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글이 시작되는 국경지대에 도착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안내인이 나타났어요. 라오스 사람이었죠. 2시간 걸으면 라오스예요. 조용히 따라와요. 태식 씨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기까지예요. 캄보디아에서 만나요. 캄보디아요? 네. 거기서 기다릴게요. 꼭 와요. 그가 절 다시 한번 안았어요. 살아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정글은 험했어요. 덩굴과 가시나무, 진흙탕 길. 하지만 자유를 향한 길이었죠. 조용. 국경 수비대. 안내인이 손짓했어요. 우리는 숲속에 엎드렸죠. 30분쯤 숨어 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해가 뜨고 정글은 더 무서워졌죠. 뱀 조심. 실제로 큰 뱀이 지나갔어요. 순실이 제 팔을 꽉 잡았죠. 혜원아, 무서워. 나도.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3시간이 지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그때 안내인이 말했죠. 라오스 도착.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국경을 넘은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아직이에요. 여기서 차 타고 6시간 더 가야 해요.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칸에 숨어 탔죠. 트럭이 달리는 동안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자유를 찾아가요. 어머니가 주신 흙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오후 3시쯤 국경 도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차로 갈아탔죠. 이제 메콩강만 건너면 태국이에요. 배로 건너요? 네. 밤에 건너야 안전해요. 우리는 강변의 작은 집에서 기다렸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죠. 혜원아, 우리 정말 탈출한 거야? 순실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응.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어. 후회 없어? 전혀. 너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밤 10시 드디어 배를 탔어요. 작은 나룻배였는데 6명이 타니 가득 찼죠. 강은 넓고 어두웠어요. 별빛만 반짝였죠. 30분이면 도착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무서웠지만 태식 씨 생각을 하며 버텼어요. 드디어 태국 땅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마을이었죠. 도착. 배에서 내리자마자 안내인이 말했어요. 경찰서로 가요.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태국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또 다른 감옥 같았죠. 불법 입국자 수용소에서 사흘을 기다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통역사가 알려줬어요. 캄보디아로 가는 걸 도와줄게요. 일주일 후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어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도시는 호치민처럼 활기찼죠. 한국 대사관이 어디예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알아들었죠.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혜원 씨, 태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대로요. 정말 왔네요. 그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의 품에 안겼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1년처럼 느껴졌죠. 이제 진짜 안전해요. 대사관에서 모든 걸 처리해 줄 거예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혜원 씨 괜찮아요? 부모님 생각나요. 부모님도 혜원 씨가 자유를 찾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혜원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어요. 북한에선 모든 게 개인 탓이었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자유롭게 힘든 거잖아요. 순실이 말했어요. 맞아. 노예로 편한 것보다 자유롭게 힘든 게 나아.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눈물이 났죠. 탈북자분들이시죠? 안전하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영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한국 가는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1달 정도 걸릴 겁니다. 1달. 자유까지 1달이었어요. 그동안 대사관 근처 보호시설에서 지냈어요. 태식 씨는 매일 찾아왔죠. 한국 가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대사관에서의 1달은 새로운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영사가 설명해줬어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통제받고 살았는데 자유라니. 탈북자분들께는 정착금도 지원됩니다. 집도 제공되고요. 순실이가 물었어요. 정말요?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죠? 같은 민족이니까요.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민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태식 씨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식 씨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그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죠. 혜원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가서 할게요. 왜요? 여기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아니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어요. 내일 출발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밤 순실과 이야기했어요. 혜원아, 우리 정말 해냈다. 응. 부모님이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너희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태식 씨도 함께였죠.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네, 꼭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이곳에서 자유를 준비했죠.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죠. 저게 한국이야. 순실이 감격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도착한 거예요.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탈북자이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엉엉 울었어요. 환영한다니. 축하한다니.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태식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원 씨, 순실 씨 정말 축하해요. 태식 씨, 이제 자유예요. 진짜 자유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꿈만 같았어요. 저 높은 빌딩들 좀 봐. 차가 정말 많다. 사람들이 다 잘 입었어.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석 달간 여기서 교육받으셔야 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그 후에 사회에 나가실 수 있어요. 석 달. 기다릴 수 있었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태식 씨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교육 끝나면 다시 만나요. 그때 뭐요? 그때 제가 고백할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 이미 알아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자유로운 땅에서요. 석 달 후 하나원 교육이 끝났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혜원 씨는 대학 진학 준비를 하시고 순실 씨는 미용 기술을 배우시겠다고요?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하나원을 나서는 날 태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원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무섭지만 설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원 씨, 이제 제가 말해도 될까요? 뭘요? 사랑해요. 드디어 들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울 시내로 나왔어요. 광화문, 남산타워, 한강. 모든 게 신기했죠. 여기가 제가 살 아파트예요.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집이었어요. 순실아,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응.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잠이었죠. 수정된 16부 에필로그를 제공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순실이는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오늘 파마 배웠어. 너한테 해줄게. 순실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에서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순실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꿈인가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태식 씨와는 정식으로 연인이 됐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미래를 계획했죠. 처음으로 남산타워에 갔던 날이 기억나요. 와, 서울이 다 보여. 혜원 씨, 저기가 한강이고 저쪽이 강남이에요. 정말 크네요. 북한에서는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죠. 혜원 씨, 대학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캠퍼스를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도서관도 가고 학생 식당에서 밥도 먹고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 봄에는 대학생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혜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죠. 한국 역사, 수학, 영어. 모든 게 새로웠지만 즐거웠어요. 배운다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어느 날 저는 경기도에 한 묘지를 만들었어요. 부모님을 위한 가묘였죠. 작은 비석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묘비에는 자유를 꿈꾼 부모님이라고 새겼어요. 대학도 갈 거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간호사가 될 거예요. 태식 씨가 함께 절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혜원 씨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춘실이도 함께 왔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혜원이 제가 잘 챙길게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셋은 묘비 앞에서 막걸리를 부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막걸리였죠.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태식 씨가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네, 단 하나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모든 게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것.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요.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베트남에서 함께 일했던 요리사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도 탈북하셨다고요. 혜원아, 나다. 잘 지내니? 아저씨, 정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떠난 후에 결심했어. 나도 자유를 찾고 싶었거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또 한 명이 자유를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려운 게 많아요. 은행 업무,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 사용법. 하지만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혜원 씨, 오늘은 뭘 배웠어요? 태식 씨가 매일 물어봐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기차표 예약하는 법 배웠어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다음 주말에 부산 가볼래요? 바다 보러요. 바다요? 진짜요? 북한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도시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부산에 갔던 날, 해운대 바닷가에서 저는 처음으로 발을 담갔어요. 차가워. 여름에 다시 와요. 수영도 하고요. 수영은 못해요. 가르쳐 줄게요. 뭐든지요. 석양이 지는 서울. 한강 다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자유의 불빛들. 이제 저도 그 중 하나예요. 베트남 북한 식당의 종업원에서 대한민국 시민이 된 림혜원. 아니, 이제는 자유인 혜원입니다.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해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박철수가 쫓아오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제 작은 방이 보이고 창밖으로 자유로운 서울의 아침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하십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인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맛입니다. 달콤하면서도 때론 씁쓸하고 설레면서도 때론 두렵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맛이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는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있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도 자유를 찾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오늘도 저는 공부를 합니다. 내일의 꿈을 위해,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베트남 북한 식당에서 시작된 목숨건 탈북 이야기 어떠셨나요? 22살 청춘이 사랑과 자유를 찾아 떠난 위험천만한 여정.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딛고 새 삶을 시작한 용기가 가슴 뭉클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 북한 식당에는 자유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